식사를 잘 하셨는지요? 네. 저도 된장국을 잘 먹었습니다. 된장국을.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팠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약도 먹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 들어온 거 하고 어제 질문 받은 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입안 건축물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에요. 당연히 안 나오죠. 응? 입안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대출 심사할 때 대출이 승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임차인이 세입자로 들어갈 때, 이제 실무에서 문제되는 건 임차인이 세입자로 들어갈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그 대출 이자율이 세니까 차라리 월세가 더 싸다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로 갈아타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월세로 해야지만 목돈이 이제 없어도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가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자기 돈 예를 들어서 2억 있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에서 한 5억짜리 전세 살고 있다 그러면 대출 한 3억 받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 대출 이자가 쌌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 지금 연장을 한다고 해도 이자가 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전세, 월세 쪽으로 많이 이제 바꿔줘요. 그렇게 해야 월세로 해야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수준이 같아. 거기서 이제 대출 이자 갚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면 사람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아니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선호를 해요. 근데 그 환경적 주거 조건은 비슷해. 그 갈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전세자금 대출 옛날에는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그 집이 위반 건축물이 있어도 대출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도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는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이 대출 받을 때도 위반 건축물 부분이 있으면 대출 심사할 때 그게 승인이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전세자금 대출로 세입자가 있었다가 다음 세입자한테 바톤 터치를 할 때 다음 세입자가 옛날에는 위반 건축물이 있어도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었다고요. 근데 딴 세입자한테 넘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넘기려고 했는데 그 들어온 세입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세입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위반 건축물 부분 때문에 이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진짜 현금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넘길 수밖에 없게 돼서 그런 사람이 적거든요. 그래서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최근에 발생했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태지만 그거 다 이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농지증은 7일 내에 발급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7일 내에 제출하게 돼 있죠. 법안에다가 제출 못하면 보증금 몰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몰수한다고 그 매각 물권 명세서에 막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긴 한데 몰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농취증이 안 나오는 게 대부분 진짜 누가 봐도 농지인 거 그런 것들은 농취증이 잘 나와요. 근데 봤을 때 지목상으로만 농지가 돼 있고 현실적으로 묘가 있다 아니면 도로 포장이 돼 있다 아니면 집이 지어져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봐도 농지로 볼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법원에서는 띄우라고 하고 시군면에서는 농지가 아니니까 농취증 못 끊어준다고 하고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법원에서도 판사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농취증 7일 내에 못 갖다 냈죠? 그러면 해야 될 게 매각 결정기일 요것을 연기 신청을 하셔야 돼. 한 일주일 정도 연기. 다 받아주는 건 아닌데 지금 뭐 담당 공무원이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못 받고 있다 등등등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뭐 이런 등등 해서 연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연기가 안 되면 이제 결국은 농취증 못 받아온 것 때문에 이제 불허가 떨어져요. 연기 신청이 안 되면 이제 보통 불허가 떨어져요. 불허가 결정. 그럼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면 농취증이 없다고 불허가 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 판사한테. 즉시 항고.
항고하면 이제 녹취증 7일 내에 못 갖다 낸 거 어쩔 수 없이 갖다 낼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면 판사가 항고를 받아줘요. 그러면 보통 받아줘요.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어떻게든 뺏으려고 그러고요. 가만히 있어버리고요. 이런 조치를 취해서 보증금을 이제 현실적으로는 반환받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연기시켜가지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게 안 통해서 이때까지 못 갖다 내면 다시 이걸로 항고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보증 몰수당하는 경우는 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명도 비용 할 때, 명도 비용, 이사비죠, 이사비. 명도할 때, 경매 명도할 때, 이사비용은 양도세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 경비가 뭐냐면 양도 차익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개 빼는 것 중에 필요 경비를 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양도세 세율을 곱해서 양도세를 내거든요. 그때 요 필요 경비에 이사비 준 것도 들어가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요 이사비 준 것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 양도세 세금 줄이는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뭐 액수가 얼마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는 434페이지가 있고요. 작은 책입니다. 434 이렇게. 거기 보면 이제 차액 보전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차액 보전 제도가 있는데 이건 입찰 이행 방식이나 사후 정산 방식일 때 차액 보전 요구를 하게 된다. 차액 보전을 누가 요구해요? 채권 파는 금융기관이 요구해요. 채권 매도인이 요구한다고요. 매도인이. 그럼 우리는 채권을 사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차액을 보전해 준다. 원리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 용어에 들어가니까 아니 거기 채권 파는 담당자랑 말이 통해야 될 거예요. 말이. 그럼 차액 보전 뭐 요런 거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채권을 못 사요. 상대방이 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덤탱이를 씌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체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바가지를 안 씌우고 싸게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용어도 몰라. 그럼 뭐예요?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사기칠 준비를 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차액 보전 제도는 어떤 거냐면 밑에 예를 보면요. 8억짜리 채권이 있어요. 협상해서 6억에 사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6억에 사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6억에 샀지만 이 사람이 입찰 들어와서 낙찰자가 돼야 돼요. 낙찰자가 안 되면 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쓰느냐. 채권이 8억까지 있으니까 그걸 6억에 사왔으니까 8억을 쓰는 거예요. 근데 1등이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근데 2등이 또 있어요. 2등이 뭐예요? 6억에 사왔는데 2등도 6억이다. 그런 문제 없는데 2등은 7억이야. 그러면 이 사람하고 지금 채권 매도하고 매수하는 채권 사고 파는 계약을 안 했다면 8억짜리 1등짜리는 없고 7억짜리가 1등짜리가 원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억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얼마를 지금 7억 배당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 채권을 얼마에 팔았어요 지금? 6억에 팔았으니까 1억을 좀 약간 손해본 느낌이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대출 채권, 근저당권을 파는 쪽에서는 뭐냐면 그러면 혹시 2등이 1등하고 2등이 있는데 2등이 쓴 금액이 나오면 그 2등 쓴 금액까지는 너가 좀 토해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계약서를 그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8억에 쓰지만 6억에 사왔기 때문에 2억을 먹는다는 확실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2등짜리가 혹시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내 2등급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근저당권 채권을 파는 쪽에서는 이용하죠. 6억에 싸게 팔게. 이거 진짜 싸게 판 거야. 근데 혹시 이제 차액 이게 2등짜리 나오고 그러면 그 차이는 우리가 조금 보전 받아야 되겠어. 알겠지? 이거 우리 진짜 싸게 판 거야. 잘 사신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 놓고
2등짜리를 만들어내죠. 만들 수 있을까요? 100번 만들어요, 100번. 2등이 7억이니까 1억 내놔, 이렇게. 그러면 실제 이득을 어떻게 해요? 2억을 다 못 먹고, 2억 다 못 먹고 1억만 먹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근데 만약에 실제 상황에서는 막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갖고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니까 차액 보전 조항이 있다는 것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잖아요. 응? 그러면 이렇게 잘 하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차액 보전 조항만 있는 게 아니고 차액 보전 3천만 원이라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등짜리가 아까 1등 8억이에요. 1등 8억. 이거 누구예요? 채권 매수인이요. 근데 2등짜리가 7억이 아니고 6억 2등짜리 7억을 썼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 차액 보전을 하는 거예요? 차액 보전 조항인데 3천만 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특약을 할 때 차액을 2등하고의 차액을 보전합니다. 이렇게 특약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3천만 원 차액 보전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차액이 얼마 났어요, 지금? 1억 났잖아요. 그 중에 얼마 정도만 보전해준다? 넘어가도 3천이에요. 근데 이 2등 입찰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6억에 진짜 이렇게 했어. 채권을 6억에 사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요 1억을 다 토해내야 되지만 방법상 이렇게 2번처럼 3천만 원 차익 보전 얻게 되면 산 금액 대비 2등가가 1억이지만 얼마까지만 보전해 준다고요? 3천만 원만 더 준다. 이건 사오는 사람 입장에는 이게 더 낫죠, 밑에 게. 근데 2등이 만약에 6억 1천을 쓰고 2등이 됐으면 어떻게? 이거 아니고 2등이 2억 1천을 쓰고 2등을 하면 얼마를 또 보전해주고? 1천만 원. 2억 2천이면 6억 2천이면 2천 보전해주고 끝. 2등 얘기하는 거죠. 7억이어도 3천. 그렇죠? 그러니까 3천은 못 넘지.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1억 될 수 있잖아. 1억. 2등이 7억이면 1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차액 보전 조항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약정한다. 그러니까 차액 보전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시면 밀당의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AMC에 대한 긍정적 멘트라고 써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칭찬해 줘야 돼요. 잘한다고. 회사 좋다고. 왜요? 아닌데. 진짜 그렇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칭찬이에요, 칭찬. 우리 애기들도 공부는 뭐 그렇게 잘 못하는데 맨날 잘한다고 그래. 야, 너 이렇게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네. 진짜 아빠 놀랐다. 막 그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우쭐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우쭐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칭찬 받을 때 하고요. 용돈 받을 때 하고. 어제도 그냥 큰 놈이 좀 늦게 오길래 제가 용돈을 지갑에서 빼서 5만 원짜리 하나 줬거든요. 얼굴이 5만 원짜리 하나에 싹 펴주고 책상 앞에 앉아서 막 신나서 공부해요. 고1요. 그래서 야, 돈이 있으면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딱 보면 기분 좋은 건 딱 그거 같아. 칭찬 들을 때 하고 돈 받을 때 하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아내가 남편을 칭찬할 때 남편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일하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런 존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돈. 그죠? 저희 안사람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아무것도 안 시켜요. 당연하죠. 안 시켜요. 근데 돈을 못 벌어다 주죠. 쓰레기 버려라. 이거 처리해라. 관리 좀 더 이거나 해야지. 이거나 해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낮은 낙찰 사례를 제시하는데, 이건 이제 경매에서 낙찰된 사례를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줘야 저쪽에서도 이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건 좀 아는 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의 약점 리포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요거 중에서 선순위 세입자라든지 이런 거, 유치권 이런 것들은 약점이요. 또 약점이 뭐예요? 선순위 채권, 소액 임차인들, 뭐 채널갈비 뭐 이런 거라든지 선순위 근저당권자 있다 이런 게 약점이에요. 그걸 딱 제시해서 물건을 깎으셔야 돼. 4번 유대감 강화. 네, 유대감 강화 뭔지 아시겠죠? 한 잔씩 하셔야 돼. 네, 중간 확인 신호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하셨죠? 434페이지에서 거기 아까 4번까지 봤고요. 5번은 뭐냐? 아파트는 예상 낙찰가율을 이게 예상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채권 사올 때는 좀 계산이 좀 드러납니다. 쉬워요. 근데 토지, 공장, 모텔, 상가 이쪽으로 가면 이 낙찰가 예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못하면 쪽박이 될 수도 있고요. 잘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돌아다니는 FL 물건은 오른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텔, 상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늠하기 힘든 것들이 부실채권으로 많이 나오고 아파트, 오피스텔은 좀 드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차액 보전 조항 계약할 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 설명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두셔야 돼. 일반인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 용어로 좀 알고 계셔야 돼. 차액 보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2등이 혹시 나타나면 2등까지 그 금액은 나한테 토해내야 돼 이 뜻이에요. 그 말이. 차액 보전 조항 근데 있다고만 안 하고 3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액 보전을 해주는데 많이 보전해줘봤자 3천만 원이다 이 뜻이에요. 예? 됐어요. 쭉 넘어가시다가 442페이지 가보세요. 이거 보고 이제 사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경매와 MPL 부실채권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내용들이 꽤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경매 신청 비용을 고려하자 이렇게 돼 있죠. 경매 신청 비용은 두째 줄에 있습니다만은 근저당권자가 청구한 채권 청구 금액의 1.5%에서 2%예요. 그러니까 6억 대출금이 있으면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야? 6억이다 그러면 10%가 6천이니까 1%는 600만 원이요? 그래서 600에서 1.5%니까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응? 2%면 얼마예요? 1200인가? 그렇죠. 이게 무시 못한 금액이에요. 근데 6억이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경매 신청 비용은 누가 내는 거죠? 저 신한은행이 경매를 붙였어요. 그러면 경매 신청 비용은 누가 내요?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예요. 비용이 들어갈 거거든요. 비용이 신청 금액이 3억이라고 해봐요. 절반으로 줄여줄게요. 그러면 450에서 600이요. 요 돈을 누가 내요? 신한은행이 내요. 내는데 신한은행이 원래 부담할 게 아니죠. 신한은행은 지금 대출금을 못 받아가지고 이자 못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돈 꼬간 사람이 물어줄 돈이에요, 이게. 그쵸?
채무자, 대출 받은 사람. 뭐 신한은행이 채무자가 지금 어떤 거예요?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게 당장. 그러면 신한은행이 이 돈을 물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되죠? 낙찰자가 이제 누가 이걸 갖다가 한 5억의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이 5억 낙찰 대금이 배당금이 돼요. 배당금이 되면 배당을 받아가는데 배당 순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빠지는 게 1등으로 빠지는 게 뭐냐면 비용이에요. 경매 비용.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최우선 면제권은 소액 임차인, 주택이나 상가. 그 다음에 3개월치 임금채권. 3년치 퇴직금. 이건 그 다음에 빠져가요. 3등으로 이제 가져간 것은 경매 목적물에 부과하는 당해세가 그렇고요. 4번이 우선 면제권. 우선 면제권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런 게 있고요. 우선 면제권에 해당하는 뭐가 있느냐? 우선 면제권에 해당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확정일자를 받아본 세입자. 확정일자 받아본 세입자. 전세권자도 우선 면제권이 있죠. 전세권자. 또 누가 있을까? 그러면 금지당권자도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이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또 압류 등기 이런 것들도 있고. 세금. 이게 우선 면제권.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받을 때 5등, 5순위가 되는 게 뭐냐면 임금채권. 임금채권 좀 우선 면제권보다는 늦어요. 근데 이제 그거고 요거 뺀 나머지 임금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6번에 공과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거예요. 배당을 받아갈 때. 그 다음에 일반 채권. 일반적으로 이래요. 근데 이 경매 비용이 아까 450에서 600 들어, 500 들어갔다고 치면 500만 원을 누가 받아가게요? 신한은행이 받아가는 거예요, 보통. 그 돈을 먼저 냈잖아. 원래 자기가 낼 돈이 아닌데 요 집은 지금 채무자 집이잖아요. 채무자 재산을 팔아서 나온 돈은 원래는 채무자 소유자 돈이지. 거기서 이 배당금에서 제일 먼저 빼가요, 신한은행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돈 내놓고 나중에 타가요. 45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신한은행이 이 채권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여러분 갑에게 이 채권을 갖다가 양도했어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채권자가 돼요. 근저당권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저 500만 원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경매 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이 500만 원, 이 돈 500만 원 1등으로 배당을 타가는데 누가 가져가요 이거? 신한은행이요, 여러분이에요. 채권 사원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응? 그런데 이제 적을 때 신한은행에서 뭐라고 그래요? 경매 신청 비용은 우리가 가져갑니다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가 돈 내고 이거 경매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해버려. 그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러세요? 경매할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가져가는 게 맞네.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 얘기를 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내가 가져가야지. 돈 여기서 냈지만 그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둘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협상할 때 이것도 지렛대가 될 수 있지. 뭐 좀 양보해 주시고 그러면 그러면
경매 신청 비용, 경매 비용은 저 채권자, 그러니까 저 신한은행 당신들이 받아가게 해줄게요. 대신 얼마 정도 싸게 해주세요.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누구 거로 정할 건지 이걸 둘이 채권 양도할 때 정해야 돼요. 여기다가 계약서에다가. 그게 1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버리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채권을 매입할 때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끝나고 나서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배당 요구의 종기가 끝나고 나서 채권을 사야 된다. 채권을 갖다가 배당 요구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채권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수금액이 나올지 아니면 배당을 탈지 그게 선수로 배당을 탈 건지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금액을 결정을 합니까? 그렇죠? 최소한 언제는 지나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고 나서. 봐봐요. 경매 신청이 돼서 여기가 첫 번째 입찰 날이에요. 요 경매에 붙여진 날이 요 날이에요. 이게 6개월 정도 걸려요. 대기시간 6개월. 나머지 요 입찰 끝나가지고 완전히 명동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서 한 1년 잡으셔야 돼, 보통. 빠르면 10개월, 좀 늦으면 한 12개월, 1년 정도 잡으셔야 돼, 이렇게. 근데 배당 요구 종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중간 정도 돼요. 그러면 약 경매 붙여주고 한 3개월 뒤가 돼요. 그러니까 요때 입찰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고 요 사이에 저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입찰 들어가거나 배당을 받을 거잖아요. 이때 하면 안 된다고요. 채권을 전화를 이때 하면 안 된다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나고 나서 팔겠다는 사람한테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를 하는 것이지 미리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금액 결정을 못 해요. 배당 요구 할 건지 안 할지가 딱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2번 써놓은 거고요. 3번 방어 입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어 입찰도 용어예요, 용어. 자, 보세요. 채권을 갖다가 여기 지금 10억짜리 채권인데 여기서 8억에 사왔어, 8억에. 그러니까 원금 수준에서 사온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진짜 손해는 없어요. 10억까지 넉넉하게 잡혀 있지만 이자는 포기하고요. 원금만 회수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감정가가 뭐 13억이었다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최저가가 5억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최저가가. 5억 얼마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원전에서 혹시 낙찰이 되면 지금 8억에 사왔는데 손해 날 수 있잖아요. 13억에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만약에 이게 낙찰이 딱 돼버리면, 요때 타이밍상 낙찰이 딱 돼버리면, 응? 이렇게 사왔는데, 낙찰이 예를 들어서 6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2억 손실이 확정돼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확정되면 손실이 확정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8억 사온 사람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 8억 넘게 행사할 수 있죠. 요때 이런 다른 사람이 못 받아가게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는 저 채권 사왔던 사람이 자기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억 3천에 낙찰을 받는다 이렇게. 프로라는 금액까지 해서 8억 3천까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8억 3천을 이렇게 써가지고 1등 돼요. 1등. 이게 뭐라고 그래요? 방어 입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실을 확정짓지 않고 일단 자기가 일단 그 물건을 받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진짜 이거 받아가지고 채권 처리해서 이걸 받아버릴 건지. 경우에 따라 이것만 1등 되고 나서 또 대금을 안 내버려요. 그러면 계약금, 보증금 걸었던 거 이제 몰수가 되겠죠. 몰수되지만 그것은 채권으로 배당금으로 들어가거든요. 배당금으로. 자기가 미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 보증금 떼었어요. 그것도 어디로 들어가요?
배당금으로 들어가. 그 돈은 자기가 낸 돈이, 자기가 뜯긴 돈이. 그러면 채권자들이 가져갈 때 가져오는데 자기가 채권자, 큰 채권자거든요. 몰수되면 채권자한테 배당금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타갈 거니까 혹시 미납이 돼도 일단은 멈춰놓고 본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자기가 가져갈 거니까. 이걸 무슨 입찰이라고 그래요? 방어입찰. 방어입찰이다. 이런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맨날 방어입찰만 하고 있어요, 지금. NPL 채권 사가지고 투자하시면 맨날 방어입찰만 해. 그럼 뭐요? 대기 일을 못 하는 거죠. 어? 적정 낙찰 예상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4번. 채권 상계 신청서 제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찰 받았죠, 지금? 얼마에 받았어? 8억 3천에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자기가 받을 돈이 얼마가 있고? 8억 3천이 있고, 3천 불어놨어요, 지금. 낼 돈도 얼마가 있고? 8억 3천이 있고. 낙찰을 8억 3천에 받았다며. 그럼 8억 3천 내야지. 근데 자기는 채권자로서 얼마를 타갈 권리가 있어요? 8억 3천. 그럼 퉁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계. 이게 되게 많아요. 상계배당 신청이. 5번. 매각기일과 매각결정일의 변경 또는 연기 신청.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일 끝줄에 있는 것처럼 지연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연기 신청을 하더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만큼 채권을 싸게 사와야 된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반 경매보다 NPL 장점이 뭐라고요? 쓸 때 채권 금액이 높다 보니까 높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우월적 낙찰. 이런 표현 잘 써요. 양도세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양도세 혜택이 없는 걸로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보 접근성. 이게 장점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 대출 기관인 은행은 그 세입자가 진짜 세입자가 있는지 가짜 세입자가 있는지 보증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매 기록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금 받겠다고 무슨 뭐 교부 청구하거나 그랬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가 법정기일인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 채권을 사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입찰 들어갈 때도 정보를 다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월적 정보죠. 우월적 정보. 이 장점이다.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냐면 그 경매 낙찰 받으시게요 이런 얘기하고 낙찰 받으실 것 같으면 저희가 그 낙찰 받게끔 안내 드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안내해 주죠? 컨설팅료 주시면 저희가 낙찰 받아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도 사시고 그 채권 산 거 갖고 부동산 그 낙찰 받을 때 금액 얼마 쓸지 그 절차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컨설팅료를 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응?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 와가지고 채권 사겠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해. 그러면 이제 그럼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제일 끝에 보면 NPL 채권 투자의 장점 1번 양도세가 적을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 보세요. 채권 언제 산다고 그랬어요? 요때 사온다고 그랬죠? 요 사이에. 나중에 쭉 가서 이게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는데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 명도까지 이렇게 되고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3, 4개월 정도예요. 배당 타는 것은. 그러면 여기 한 3, 4개월하고 여기 앞에 한 3개월하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요게 투자 기간이에요. 이때 채권 사가지고 이때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거 자기 돈 아니고 다른 사람 돈 빌려 투자해도 이자율이 막 6%, 7%, 8% 돼도 한 6개월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 투자의 경우는 6개월 만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NPL 요 채권 사가지고 투자하시는 그런 그걸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을 취득해봐라. 취득세가
취득세 중과도 있고 취득세가 뭐 장난이 아니지 않냐. 응? 4.6%도 있고 막. 응? 근데 이걸 NPL 채권을 사서 투자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죠? 배당 투자를 하니까 이건 뭐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거에 걸리지도 않고 얼마 좋냐 이렇게 얘기하죠. 3번 배당 투자 아니면 낙찰받는 유입 투자. 그 다음에 4번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배당 투자에서 배당 이득을 봐도 비과세라고요. 자, 그런 장점이 있더라. 알겠죠? 자, 이제 그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옥션원에서 제일 앞에 요거 있는 거 있잖아요. 3개인데 이게 하나 중복돼서 제일 앞에 요 지도 있는 거 있죠? 그거 넘기시고 2020 타경 2768호입니다. 창원, 경남 창원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게 빌딩 1층 102호입니다. 상가 빌딩 같은 거예요. 1층 102호. 창원은 큰 도시입니다. 지금 근린 상가고 대지 지분은 조금 대지권. 건물 면적은 한 21평. 그 다음에 감정가는 7억 4,500. 근데 최저가가 지금 30%대까지 막 떨어졌죠. 한참 떨어졌죠. 소유자는 뭐 법인 소유예요. 채권자는 경남은행이고. 뚝뚝뚝 많이 떨어졌다. 자, 그 다음 밑에 매각 물건 현황 보시면 7층 중에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사용 승인은 15년도에 사용 승인 됐으니까 경매 진행되는 때로 봤을 때는 뭐 5,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공실이라고 돼 있죠. 공실. 근데 감정가가 얼마가 돼요? 지금 7억 4,500 이렇게 되죠. 그 현황 위치 놔두시고요. 밑에 보시면 참고사항 있죠. 용도는 뭘로 돼 있어요? 제2조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용도는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용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근데 업종은 뭐예요? 공실이죠. 공실.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공실인데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그 임차인이 있어요. 공실이지만 그 사람이 2015년 6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15년도 여기 초창기에 들어온 모양이에요. 보증 2천에 얼마예요? 월세가 33만 원. 이거 이제 이것도 무슨 보니까 호영개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요게 지금 위에 CNC 텔레콤 뭐 주식회사고. 근데 2천에, 이게 33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증금 2천에. 월세는 얼마냐. 이 월세 33만 원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보통 30만 원이고 부가세 별도해서 33만 원 내는 거죠. 그렇게 딱 읽히죠, 이거? 그러니까 실제 한 30만 원 생각하셔야 돼요. 2천에 30. 가치가 이렇게 높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2천에 30. 그럼 이걸 갖다 2천에 30원 해봤자 얼마 정도, 이거 보면 싸죠. 자, 밑에 읽어볼게요. 기타사항.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서 현장 방문해서 문이 열려 있어서 내부를 확인한 결과 냉장고 등 집기 비품이 있었으며 점유자가 없으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상 주식회사 호영개발이 등재되어 있어서 임차인으로 표기하고 이웃 점포 주인들에게 문의하니 2019년 6월경부터 비어있다고 합니다. 비어있긴 한데 어쨌든 19년 6월달부터 19년 6월달부터 그죠? 얼마 안 됐네요. 그 다음에 위 임대차관계 조사서 내용 중 보증금 및 차임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근거로 작성했다.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는 어디 가서 띄워봐요? 세무서 가서 띄워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서 가서 띄워본다. 그랬더니 거기 사업자가 하나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등기부 현황은 등기부는 별 게 없어요. 주식회사 CNC텔레콤이 소유자인데 경남은행 대출이 있었고요. 7억 2천. 은행이 대출 잘해주네요. 응? 클린 상가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건재당이 하나 더 있어요. 밑에 1억. 그냥 또 있네. 개인들이네. 경매를 저기 경남은행이 넣었죠. 근데 실제 청구한 금액은 얼마예요? 6억 원 정도. 그렇죠? 근데 최고 금액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7억 2천. 그러면 딱 20% 정도 더 잡았죠? 6억이니까 대출이. 그리고 이제 지연이자 생긴 게 거의 얼마 되진 않아요. 그 얼마예요? 800 얼마네. 이자까지 쳐서 이렇게 넘어갔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사진 구경해 보시고. 앞에 대로변이 있어요. 6차선 같아요. 6차선. 대로변이 있고 안에 내부는 이렇게 비어있다 이 말이지. 이걸 낙찰받으면 명도할 게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죠? 예? 없죠?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지도가 거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면 요 상가동 건물이 있는 위치가 여기 사거리 코너 부분에 있어요. 있기는. 근데 건너 쪽에 148번지 땅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제 요쪽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 쪽도 지금 저쪽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보면 요 동그라미 쳐진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포가 되려면 그 앞쪽, 점포 있는 앞쪽에도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요쪽에도 막 있고 사방군데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치우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딱 보고서 야, 여기를 사람들이 막 많이 이용할 거다 해서 분양받으시면 안 된다고. 이게 동선이 중요하다고, 동선이. 입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출해준 은행에서는 분양가 얼마라고 하니까 그거 기준해가지고 대출을 이빠이 해준 거예요, 이빠이 해준 거.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됐어요, 지금? 낙찰이 얼마에 됐어요, 지금? 2억 9천이니까. 2억 9천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출금? 예? 대출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상가를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줬을까요? 와,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물건 같은 거, 혹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경남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채권을 자기가 대출금이 6억이니까 6억에 팔면 제일 해피한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6억에 팔면. 누가 사겠어요, 6억을? 6억에 이거 살 정도가 되려면 월세 얼마 정도 나와야 될까요? 한 150, 월세 150 나올 수 있겠나요? 30만 원이 이러고 앉아있는데 지금.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은행이 대출 얼마 했다 이것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은행도 바보예요.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대출 나온다고 그냥. 근데 이런 경우는 상가의 값어치는 뭐에 따라 결정이 돼요? 월세. 받을 수 있는 월세. 그럼 이런 채권을 갖다가 지금 월세 30만 원 나오는데 저기 3억을 집어넣는다. 이것도 이제 그래요. 또 비싸죠? 솔직히. 그래서 이런 이제 요걸 통해서 이게
잘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가나 토지나 공장 같은 경우는 이 가치가 좀 형편없을 때는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럴 때 혹시 이걸 갖다가 부실채권을 갖다가 사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실채권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단계 2억 4,400 이 정도로 사오기는 이것도 높은 금액이에요. 더 떨어지죠? 떨어지면 사올 때 얼마에 사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억에 사온다. 2억을 해도 이거 말이 안 되지. 30만 원, 월세 30만 원인데 2억이 뭐예요? 이 사올 때 더 떨어져가지고, 좀 그래도 좀 봐줘서 1억 5천에 사온다고 해봐요. 1억 5천.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걸 조금 감안해서. 1억 5천에 사왔다 그러면 행사할 수 있는 채권 금액은 얼마예요? 6억? 얼마죠? 아까 6억 800인가 그랬잖아요. 채권을 사온다면, 경남은행한테 사온다면, 그러면 경남은행도 이거 대출금 회수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샀는데 행사는 이렇게 하니까 이 금액이 낙찰될 때 이거 금액 적어내고 낙찰을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갭이 크죠. 이런 채권은 이제 부실 채권이 돼서 거래가 된다면 이 물건이 혹시 이것처럼 막 좀 그 가치가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가치가 받쳐준다면 이 차액이 크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세금에도 유리하고 낙찰을 받을 때도 유리하고 그런 NPL 채권으로서의 투자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이제 2억, 3억 낙찰을 됐으니까 3명 들어와서 낙찰 받았어. 이게 수은평, 1층의 수은평은 이게 적은 평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상권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야 이게 의미가 있다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NPL 채권 나머지 사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